안녕하세요. 세무교 기독학교 5학년 김예다입니다. 오늘은 세기 문자의 시작,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차례, 세기 문자란 세기 문자의 시작, 세기 문자에 대한 그림, 세기 문자에 대한 퀴즈 게임. 세기 문자란 무엇인가? 말랑말랑한 점토밭에 끝이 경사진 천필로 눌러쓴 세기 모양의 글자. 세기 문자로 작성된 최초의 문서는 3000년대, 1000년대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와 칼데아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메르어로 쓰어졌다. 고대 도시 우르크 유적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상형 문자 양식의 세기 문자로 작성되었으면 사물은 그림으로 숫자는 짧은 선이나 완의 반복으로 교유 명사는 소수께끼, 풀이 원칙, 즉 그림을 그것이 묘사하는 대상물이 아니라 동사적 발음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한 그림의 조합으로 표시했다. 2000년대의 그림은 점차 단순한 선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끝이 경사진 층필러 말랑말랑한 점토판에 눌렀었기 때문에 세기 모양이 되었다. 세기 문자의 시작. 기원전 5000년경 이란 고원의 비문에서는 이란 초기 문자가 발견되었다. 모체의 모양을 하고 있어 페르시아로 미키라고 부르는 세기 문자는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엘람 시대에 사용된 인류 최초의 문자이다. 흔히 문자는 문명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 인쇄술 기원이 대가이기도 하다. 이란에서 아리안조 최초의 왕조인 머드조 이후 에커멘시조의 언어와 문자는 고대 페르시아와 세기 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헤커멘시 왕조의 비문은 또 세기 문자가 남아있다. 문자의 수는 36개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었고 단단한 물체나 돌을 새겼다. 현존하는 최초의 세기 문자는 크루시 대형 시기의 것이고 마지막 시기의 것은 아르시르로 3세의 것이다. 새기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기 문자는 에슈커니 시대에 줄어들기 시작해 차츰 소멸되었다. 돌에 새긴 것은 물론 헤커멘시 왕조의 엽전과 몇몇 그릇, 돌로 만들어진 저울, 그 시대에 남겨진 보석에는 전부 고대 페르시아와 세기 문자로 기록되었다. 세기 문자에 대한 그림. 이 두 가지에 있는 그림은 세기 문자의 그림이다. 찰흙으로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찍어낸 것이다. 퀴즈 게임. 첫 번째, 세기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두 번째, 세기 문자는 어디에 사용된 최초의 문자인가요? 정답. 퀴즈 게임 정답. 첫 번째, 말랑말랑한 점토밭의 끝이 경사진 천필로 눌러 쓴 것.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엘람 시제 때.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아열입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입니다. 로마 지중해를 손에 넣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나발 장군입니다. 이 한나발 장군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이 이탈리아를 통일한 것의 부작용은 귀족과 평민이 싸웁니다. 노예가 이 이탈리아가 통일되니 노예의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므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 일을 안 하죠. 그러니 농토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귀족을 대표로 계속 뽑아서 귀족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발 장군의 아들 카이사르는 인기를 잘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하고 갈리아에서 얻은 전리품을 시민에게 나눠주니 시민의 인기가 더 많아지고 귀족의 인기가 없어지죠. 독재 권력을 합니다. 이 카이사르를 클레오파트라 7세가 좋아하게 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영리하고 근친혼을 해야 됐죠. 남동생과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황제 카이사르를 좋아하게 되죠. 이 좋아하는 이유에는 로마와 동맹하며 이집트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사르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결혼은 하지 못하고 좋아하기만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이사르는 귀족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는 형제 카이사르의 아들인 안토니우스를 좋아하게 되죠.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미 안토니우스도 똑같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벌여올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가 이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악타움 해전을 했을 때 안토니우스는 지고 그로 인해 클레오파트라 7세는 누워서 독사를 자기 위에 풀어놓고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00년간 로마가 번영됩니다. 로마의 길, 곧 도로와 백길이 더 발달되고 그러므로 산업과 문화가 더 발달됩니다. 그리스를 모방한 건축물, 경기장, 목욕탕 등등 많은 것들을 지역마다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죠. 예수님은 선민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 다른 데로 이동하려 하니 이전에 그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도로나 길이 그렇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됐습니다. 이상 저는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물결 기독학교 5학년 문은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또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촌뜨기, 가난한 나라, 양치기 나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곳은 마케도니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나라 마케도니아를 아테네나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를 되게 낮게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왕자일 때 그리스에서 필리포스 2세를 인질로 삼을 만큼 마케도니아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나라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대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개혁. 나중에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에 돌아가서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그리스에서 본 것처럼 군대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팔랑크스, 헤타로이입니다. 팔랑크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랑크스의 장점은 창이 길어 앞으로 갈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어서 되게 좋고요. 팔랑크스의 단점은 창이 길지만 옆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필리포스 2세의 죽음. 알렉산드로스. 어느 날 필리포스 2세가 어떤 암살자 때문에 죽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암살자가 죽였다고 생각해 페르시아와 전투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생긴 전투의 이름이 바로 그라니코스 강 전투입니다. 그럼 그라니코스 강 전투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라니코스 강 전투는 기원전 334년 5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여러 면에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불리해서 그의 신하가 새벽에 공격하자고도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직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면에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 즉 마케도니아가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인 이수스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스 전투는 기원전 334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수스 전투 때는 다리우스 3세, 즉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10만의 병사를 데리고 왔고 알렉산더 대왕은 3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3세를 보자 쫓아갔습니다. 물론 다리우스는 도망갔죠. 그걸 보고 싸우고 있던 병사들도 도망쳐서 결국 또 마케도니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뒤 알렉산더 대왕은 또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 전쟁의 이름은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다시 도망가지 않으려고 뒤에 1만의 군사를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도망쳤어요. 당연히 뒤에 있던 다리우스를 지키던 그 군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쫓아갔고 알렉산더 대왕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군대로 들어가서 다리우스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자연스럽게 따돌렸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리우스 3세의 죽음, 페르시아 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따돌린 다음 다리우스 3세를 또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다리우스 3세의 신하 베수스에게 죽음을 당한 뒤였고 그의 계획을 방해한 베수스를 죽이고 다리우스 3세의 장사를 알렉산더 대왕이 잘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신하 베수스는 왜 다리우스 3세를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도망가는 다리우스 3세 왕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무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히다스페스 전투. 알렉산더 대왕은 히다스페스 전투를 하러 인도로 갔는데 그의 군사들은 전투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군사들이 자기들은 전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더 이상 진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히다스페스의 전투는 승리를 얻지 못했죠. 그 다음 헬레니즘 문화란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합쳐진 것을 이름을 하여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나라 이름일까요? 나라 이름하고는 좀 비슷한데 바로 도시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지배자였는지 후손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든 도시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시들 중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저는 새물결 기독학교 5학년 박소망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인물 카이사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년에 태어났고, 카이사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여러 나라의 말들을 배우고 대화하고 글로 하는 것을 빠르게 배웠고, 그리고 또 운동도 게으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정치가이자 군인 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이사르가 자란 후에 카이사르는 로마의 시민이었던 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카이사르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것을 본 로마의 관리자들은 카이사르를 눈여겨봅니다. 그때부터 카이사르는 군대를 모아서 자기의 세력들을 점차 높이기 시작했고, 7년 뒤에 40살이 될 때는 로마의 최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7년 동안 갈리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아에서 싸우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들이 생기는데, 그 전리품을 로마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카이사르는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카이사르를 보고 폼페이우스 폼페이우스가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원로원 로마의 그 결정을 내리는 그 기관인데, 귀족들로 되어 있어요. 그 원로원들한테 저러다가 카이사르가 로마를 점령하겠다고 그러자, 원로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카이사르한테 거기 있는 군대들 다 거기에 내버려 두고 카이사르는 로마를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 원로원들과 폼페이우스가 자기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속셈을 깨닫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속셈을 못 알아챌 줄 알았던 그 폼페이우스와 원로원들은 당황해서 원로원들은 도망가고,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찾으러 그리스로 떠납니다. 그리스도로 군대를 찾으러 가 있을 때 카이사르는 벌써 로마를 점령합니다. 로마를 새로운 땅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폼페이우스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카이사르가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마련해서 왔을 때 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폼페이우스의 군대들이 몇 배 더 많았는데, 카이사르의 그 전략 때문에 폼페이우스 군대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집트에 있던 파라오가 있는데, 그 파라오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예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그 도망을 와서 거기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두려워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 폼페이우스를 죽이게 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오는데, 이집트에 왔을 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 죽인 목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카이사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랑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같이 정치하던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거기까지 하고 그 파라오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파라오의 아내는 파라오의 친누나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아내 친누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가 온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온 것을 보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원래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나라를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나라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파라오의 신하들이랑 파라오가 그 누나를 귀양 보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한테 클레오파트라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누나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택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승리를 거두고 그 파라오는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돼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군사들이 알아차리고 그러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로마를 점령해 버리거나 카이사르 그럴 점령해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있어서 갑자기 카이사르는 정신을 차려서 다른 군 마침 반란이 일어난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등등 반란이 일어난 곳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거의 로마의 왕자리 거의 그렇게 됐는데 그 로마는 원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버릴 정도로 사형을 처하게 할 정도로 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언론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카이사르의 아내가 카이사르에게 회의에 가지 이상한 꿈을 꾼다고 회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사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회의장에 갔다가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자기 아들처럼 얘기했던 그 브루투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런데 아들같이 지냈던 그 아들이 배신을 해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 카이사르는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로마의 사람들은 그 카이사르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그만큼 카이사르는 로마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송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번영한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허강 유역의 황허 문명과 등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을 말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은 기원전 7,000년부터 기원전 6,000년경 북이라크의 자그로스 산록지대에 성주한 가장 오래된 농경민은 동시에 목축도 행하여 자르모 하수나 사마라의 후기 신석기 문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그 후 발전의 촌락 문화 즉 라핀 문화를 아시리아 각지에 전파시켰다. 아름다운 채문 토기가 만들어졌고 금속인 구리의 사용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남부의 스메르 지방에서도 최초의 전주 생활이 시작되어 에리드 문화를 이룩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을 시작으로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청동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신권 정치, 고대인은 신권 정치를 하였는데 신권 정치는 지배자가 신의 대리인 또는 신이라 생각하여 지배자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치 체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재정일치 지배자는 신을 받들고 제사하는 일 등을 정치를 중심으로 삼는 정치 형태를 이루는 재정일치로 정치를 하였습니다. 바벨탑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구 라트 유물입니다.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의 건축물로 수메르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계단식 성탑 지구라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수야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조기 주민들인 수메르인들이 점토를 붙여서 만든 서판에 뾰족한 물건의 끝으로 쓴 물자입니다. 서형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 훗날 헤브라이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묘사한 바벨탑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바빌로니아 왕국이 메소포타미아의 전 지역을 통일하여 지배하게 된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로 이후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 의해 정복되었음. 이후 셀레우코스 왕조가 페르시아를 이끌게 되고 이렇듯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역들은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이 가출을 벌인 지역임.
내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역을 많은 국가의 수요를 받게 되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교육학교 5학년 이사라입니다. 제가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으로 역사 매수 과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탈리아와 통일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귀족들과 평민의 갈등과 노예가 일이 많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논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다음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곧 로마는 지중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집트에 어떤 여인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프틀레마이로스의 딸입니다. 그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은 결혼해서 남동생은 그 나라의 왕이 됐고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클레오파트라보다 어려 클레오파트라는 남자보다 더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쫓아냈습니다. 이때 거기서 황제 카이스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독재 권력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황제 카이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귀족들은 그 황제 카이스를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결혼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미 옥타비아누스랑 결혼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또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악타움해전에서 패하여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갈 곳을 멀기 때문에 꽃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독사를 얹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길을 잘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꿉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실용 문화가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실용 문화가 발전해지면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기장, 목욕탕, 신전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BC에서 AD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Code of Hammurabi 5학년 정유진 함무라비는 누구인가요? 1.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작은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곧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지요. 그는 이 지역을 바빌론의 이름을 따서 바빌로니아라고 불렀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법으로 다스리고 싶었죠. 함무라비는 스스로를 신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왕자라고 불렀어요. 그는 바빌론 최고의 신인 마르두크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제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란? 그는 태양의 신이 그에게 내려준 법과 규칙을 기념비에다가 새겨놓았어요. 이 법전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성문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 형식을 갖춘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종이가 아니라 높이 2.25m의 돌기둥에 쓰여 있답니다.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사든 농부든 상인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전을 따랐기 때문에 이 법전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랍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살펴보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성해 줘야 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 하지만 두 번째로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도둑인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를 훔쳤다면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줘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눈의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학교 정지혜입니다. 이번 주제는 키루스의 일생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지금의 이란 북서쪽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디아는 아주 강성해서 이웃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한 왕초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도 메디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메디아의 왕은 아스티아게스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후 자기 딸을 메디아인 중에서 고르지 않고 페르시아인과 결혼시켜서 그 딸이 아들을 가졌을 때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해몽을 듣고 난 왕은 그 아이를 죽이기로 했어요. 점술가들이 그 아이가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은 키루스예요. 딸이 아들을 낳자 왕은 자신의 하인인 하르파고스에게 주기라 했고 하르파고스는 소치기에게 산속에 버리라 했어요. 소치기는 그 아이를 자신의 죽은 아이와 바꿔 키웁니다. 키루스는 또래들과 놀던 중 아이들의 왕으로 뽑힙니다. 높은 관리의 아들은 순종을 안 해 호되게 때립니다. 그 아비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키루스를 불러 소년의 나이를 묻고 자신이 죽게 한 아이와 동갑인 것을 이상히 여겨 키루스를 몰래 키운 것까지도 알아냈습니다. 왕은 하르파고스에게 화가 났지만 숨기고 아들을 궁으로 데려와 달라 하고 하르파고스에게 식사를 하러 나오라고 합니다. 왕은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 요리를 하고 하르파고스에게 음식으로 주고 만찬이 끝나고 요리하고 남은 아들의 머리, 손발을 보여줍니다.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도 태어난 모습을 보이는 하르파고스의 속셈이 궁금하지요? 한편 왕은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점쟁이는 키루스가 놀이로 왕이 되었으니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부모를 되찾습니다. 한편 하르파고스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일단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키루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도 보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하르파고스는 자신의 계획을 키루스에게 알립니다. 자신이 모든 준비를 해놨으니 찾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지요. 키루스는 페르시아 국민들을 설득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키루스 군대가 이기고 키루스가 이끄는 페르시아는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었어요. 페르시아는 리디아를 이겨서 큰 나라가 됩니다. 키루스는 카스피해 근처에 있는 마사게타이 원정에 나섭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키루스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 병사들을 동원하여 배로 다리를 놓고 있을 때 토미리스의 사자가 왔습니다. 토미리스는 그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여왕입니다. 여왕은 싸움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싸우겠다면 쓸데없는 힘 쓰지 말고 우리가 3일 동안 강에서 멀리 퇴각할 테니 강 건너 우리 쪽으로 오세요. 당신들 땅에서 싸우고 싶으면 당신들이 그러던가. 키루스의 작전은 이러합니다. 일단 강을 건너서 적군이 있는 곳 근처까지 진군한 다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고기와 독한 술도 항아리에 가득 담고 온갖 요리를 준비한 다음 가장 약한 부대만 철수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못 해본 마사게타이인들이 이걸 보면 정신없이 달려들 겁니다. 토미리스에겐 자기 편에서 강을 건너겠다고 통보했어요. 키루스의 작전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키루스가 일부러 남긴 약한 군대를 공격하여 의기양양해하던 마사게타이군은 진수성찬을 보자 배불리 먹고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틈에 현장을 급습한 페르시아 군들은 많은 수의 마사게타이 군을 죽이고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때 사로잡힌 지휘관 중에 여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사자를 보냈습니다. 피해 굶주린 키워는 그대는 비겁하게 포도주라는 마약을 가지고 속임수를 써 내 아들을 이긴 것이니 당당히 힘을 겨루어 승리한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 테니 내 자식을 돌려보내고 땅을 떠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심게 맹세코 피해 굶주린 그대에게 피를 포식하게 해주겠노라. 한편 여왕의 아들은 술에서 깨어나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군대는 전 병력을 집결시켜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더 이상 키루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들은 대부분 죽고 키루스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토미리스는 키루스의 머리를 잘라 사람 피로 가득 채운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마셔라, 그토록 좋아하던 피를.